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효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공률로 저희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이후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또 가이아나 리자 광구와 유사한 구조를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우선은 이 가이아나 리자 광구 경제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이 가이아나에 있는 이 유전 단지는요, 최근 25년간 전 세계 지구촌에서 발견된 가스관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게 베네수엘라 바닷가 오른쪽에 지금도 가이아나 국하고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은 여기에 당시 이 경제성 분석 이것은 엑슨 모빌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16%로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비트로 아브레우 이 고문은 액트지오를 사실상 이끌고 있는 분이죠. 이분은 한국 영일 만에 대왕고래 인근 지역에서의 가능성은 20%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 인근 바다에 있는 이 리자보다는 오히려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발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근거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네. 번째는 그 유전지대 예상 지역 땅 밑에 기반암, 그러니까 암석, 바위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밑에는 저류청이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그 석유 퇴적된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덮개함이 있어야 되고 또 트랩이라고 해서 유출을 막아주는 시스템인데 이 네 가지 기능을 현재 조사한 7개 유망 구조에서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액트지오사 선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었잖아요. 여기서 석유공사가 4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했고 또 기술 평가를 통해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됐다라고 오늘 밝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의문점이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나요? 네, 이제 이 액트지오란 회사가 사실 별로 들어보지 못한 예. 회사고 또 실제로 미국의 기업 목록이라든지 브라질의 목록에 봐도 잘 나오지도 않고 심지어 구글링을 했을 때 나타난 그 본사의 모습은 렌트 중인 개인 소유의 집이었거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석유 공사 측에서는 4개 업체를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시켰고 그 중에서 기술 대비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네. 그래서 수의 계약을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정의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 이 고문은 자신의 회사가 굉장히 적다는 것은 인정한다. 예. 그러나 최근에 석유 시추 탐사의 과정이 규모보다는 실력자들 몇 명이서 연대해서 하는 퇴직자들 또는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유선으로 연결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리적인 본사가 적다고 해서 결코 뭐 적은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 7개 유정을 발견을 했다. 그 유정에서 뭐 상당한 어떤 이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고 그리고 본인들 자체가 이 아브레우 박사도 그렇고 팩트지오도 그동안에 해저 탐사 많이 해봤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대목은 과연 시장이 또는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지는 워낙 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어떤 새로운 세계의 탐사 회사의 판단
그게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을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레오 공은 여기서 업무를 볼 때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뭉쳐서 물리적으로 네. 만나서 회의를 한다 이게 아니고 현재 그러니까 탐사 자체는요. 땅 속에 내려가서 전파를 쏜 것은 한국 석유공사하고 또 호주에 있는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이 전파를 쏘았습니다. 예. 그 전파 쏜 전파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 분석하는 거 특히 이제 이번에 3D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3D 기술을 토대로 분석한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지질학에 대한 이해와 특히 그 탐사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그것을 보아주는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중요한데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액트지오가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최고로 앞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액화수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화수소. 예, 예. 그게 탄화수소가 나와야 석유가 있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빅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탄화수소는 앞으로도 계속 찾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다. 예. 그래서 현재 가능성을 20%로 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건 80% 때는 석유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예. 이렇게 뭐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파를 쐈다고 한 우드사이드 예. 회사 있지 않습니까?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로 꼽히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이 일대 자원 탐사를 진행을 하다가 철수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철수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대목이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는 호주에 있는 우드사이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호주에서 석유 탐사 관련 회사로서 호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예.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또 뭐 글로벌 최상위 그룹에 들어가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조사 발표를 한 액트지오보다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예. 그리고 이 실제로 한국에 와서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50대 50 출자를 해서 회사도 만들었고 그 회사를 통해서 조업권, 광업권까지 가지면서 조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2023년 1월 달에 완전히 공식 철수를 했고 예. 그 사실을 2023년 사업 보고서에 명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또 인터넷에 우드사이드 회사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 내용에 따르면요, 우드사이드는 우리는 회사 앞날을 위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앞으로 석유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되는 데는 철수했다. 그러면서 꼭 집어서 한국의 8광구와 6-2 광구를 지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번에 우리가 지금 석유를 시추하겠다고 한 특히 액트지오사가 석유가 많이 있다고 추정한다는 그 지역이거든요. 네. 뭐 회사마다 그 분석 방법이 다르니까 우드사이드가 반드시 옳고 틀리고 또는 또 액트지오가 반드시 옳고 틀리고 이걸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같은 석유업계에 훨씬 규모가 큰 회사가 그 많은 경제적 투자분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떠났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예. 이 액트지오의 조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오늘 여러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통산자원부와 석유공사에서 몇 가지 또 의견을 냈는데요. 하나는 지금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유망 구조가 없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이후에 석유공사가 전파 탐지하면서 거기서 유망 가능 구조를 발견했고 그것을 토대로 액트지오가 조사한 거기 때문에 예.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드사이드가 조기 철수를 한 것은 우드사이드라 회사가 자신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회사 통합을 하면서 회사의 경영 구조 개선 차원에서 한국 등 5개 전 세계 시추 지역에서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액트지오가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그 유망구조 7곳, 거기는 우드사이드가 아예 보질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드사이드의 탐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에너지 관련 주가가 계속해서 좀 출렁이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20%라는 게 석유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지만은 우리가 통상 로또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그 경우의 수, 내일 비가 올 확률 20% 이러면 또 그렇게 높지 맞아요.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낮은 숫자 같잖아요. 예, 그래서 석유업계에서는 높게 보고 또 일각에서는 낮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호재가 있었을 경우에요. 이게 그 실제로 석유가 나오건 안 나오건 간에 시추 1단계, 2단계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배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배팅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 실제로 석유가 나오든 안 오든 일정 기간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일정 기간 오를 때까지는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지금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거의 사자 광풍 그래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대목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부정적 뉴스가 나오면은 한꺼번에 오른 것을 다 상쇄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또 확실 또는 확실시 되는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상당히 조심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투자 좀 유의하면서 해야겠고 앞으로 계속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여쭤보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연 4.5%에서 4.25%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서 유로존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배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ECB라는 게 유럽 센트럴 뱅크에서 유럽 연합의 중앙은행인데요. 예. 유럽 여러 나라가 뭉쳐 있는 경제 조직의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연준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곳인데 여기와 캐나다에서 밤사이 어제 오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자, 지금 2022년 3월 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의 고통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는데 그래서 선진국으로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캐나다와 ECU,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예. 이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암울했던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로 가는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굉장한 지금 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자 여기서 왜 그러면 미국은 금리 인하하고 있지 않은데 유럽이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를 했느냐? 한마디로 거시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의 여건을 성숙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2.56 정도대로 떨어졌고요.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유럽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를 그냥 좌시하면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작동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고용 보고서도 좀 더 둔화, 고용이 안 좋은 거로 나타나야 미국은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ECB가 이제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올해 물가 상승률이랑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또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라가르드 총재가 울퉁불퉁한 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울퉁불퉁한 길, 이 표현은 경제에서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범피인데요. 예. 경제학에서 많이 씁니다. 이거 한마디로 보통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갔으면 이제 완전히 금리 인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 이 기대 그렇게
이 김칫국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경고거든요. 예. 지금은 금리 인하했지만 금리 인하한 이후에 또 불안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다시 금리도 오를 수가 있고 물가도 오를 수가 있어. 울퉁불퉁 여러 번 곡절을 거칠 것이다. 물론 중장기로 가면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했다 해서 다음 달에 인하하고 그다음 달에 인하해서 완전히 하방 금리 인하로 굳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도 동시에 지금 22 중앙은행 총재인 라가르드 박사가 동시에 지금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예, 주요국들이 최근 몇 년가에는 좀 고물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이제 하나둘 금리를 낮추고 있다 보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또한 올 하반기 중에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거든요. 당장 9월에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제 경제계에서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국제연합이나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제연합 같은 데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중에 하나로서 러시아나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뭐 거의 비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경제, 금융 쪽에서는 미국이 99고 나머지가 1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미국만이 세계 키 커런시, 기축통화국으로서 완전하게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화는 사실 달러밖에 없거든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금리를 내려줘야 전 세계가 완연하게 금리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물가 지수가 아직도 일부 지표는 3%가 좀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생각보다 더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뉴욕 증권 시장에서는 미국은 빨라야 9월 달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전망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앞으로 미국의 물가, 미국의 성장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결정됐다기보다도 하나의 변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대목을 좀 지켜보면 저절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를 저희가 지켜봐야 하잖아요. 만약에 9월쯤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저희는 한 10월, 11월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금리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요. 우리 돈 가치가 좀 더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던 돈도 안 들어오고 들어와 있던 돈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좀 더 신중한 거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도 전체 물가는 조금 잡혀가고 있는데 이 먹거리 물가 너무 이게 높아요. 안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석유, 가스 등 문제 때문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바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바로 잇따라서 그러니까 빠르면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착수할 수도 있다. 이것이 현재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